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과 27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생물학적 산화시 암모늄 이온이 1단계 분해에서 생성되는 것은, 자, 암모늄 이온이 1단계에서 생성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아질산 이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질산 이온이 2단계로 분해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질산 이온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서 산화라는 말이 있어요. 산화. 그러면 질산화 과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질산화 과정이니까 NH3N 그리고 NO2N 그리고 NO3N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첫 단계로 발생하는 물질이 뭐가 되는 거죠? 아질산 이온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설러지법에서 활성설러지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운영되는 처리장에서 설러지 SVI, 설러지 용적 지수입니다. 100일 때 포기저 내의 MLSS 농도를 2500mg/L로 유지하기 위한 설러지의 반송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 MLSS가 존재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송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이렇게 계산해요. MLSS 나누기 SSR-MLSS로. 자, 그런 다음에 SVI가 있으면 여기서 SSR을 바꿉니다. 자, SSR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SUVI분의 10의 6성. 그래서 여기서 바꿔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MLSS가 존재했을 때, 자, 왼쪽 시. 그리고 여기서 SVI가 있으면 SSR 대신에 SVI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바꿔서 대입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MLSS가 지금 2500mg/L 대입을 합니다. SVI가 100이에요. 따라서 계산하면 0.3333. 이 값이 뭐냐면 반송비. 그럼 반송률을 계산하라고 하면 반송비에서 얼마를 곱하죠? 곱하기 100.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하면 33.33%라는 반송률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9번 문제입니다. 자,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설러지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혐기성 과정에서는 산소가 붙어 있는 것은 CO2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산소가 없어요. 전부 다 H를 가지고 있죠. 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혐기성 소화라고 하면 유기물이 CHO가 있는데 혐기성 분해를 하면 CO2와 CH4가 대부분 나오죠. 자, 그리고 H2S도 나오고 NH3, 악취 유발 물질이 나오죠. 반면에 SO2라는 것은 호기성 분해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물질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설러지를 계량을 행하는 주된 이유는, 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품을 주입을 해서 탈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량의 주된 목적은 탈수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따라서 탈수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량을 하는 거죠. 그만큼 탈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품을 주입해서라도 탈수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00명의 인구 세대를 가진 지역에서 폐수량이 800리터의 삼성포대일 때 폐수의 BOD5의 농도는 단 1일 1인 BOD5의 오염부하는 50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BOD5 농도를 mg 리터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주어진 값이 50g per 인일이에요. 그죠? 그럼 인구수가 지금 몇 명? 1000명을 곱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폐수량이 하루에 얼마? 800리터의 삼성 per day. 그러면 전체적인 단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인, 1. 자, 그러면 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라는 단위가 나왔어요. 자, 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ppm 단위면서 미리그램 퍼 리터와 동일한 단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미리그램 퍼 리터는 62.5 미리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BOD5의 양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BOD5의 농도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합해수 처리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합해수를 처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공중보건이나 환경보호에 가장 큰 목적을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포기조 내에 MLSS 농도가, 포기조라는 것은 호기성조죠. MLSS는 미생물입니다. MLSS 농도가 3200mg/L이고 1리터의 이모프콘에 30분간 침전시킨 후에 부피가 400ml였을 때 SVI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SVI라는 것은 슬러지 용격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럼 이 SVI를 계산했을 때는 MLSS 미생물분해 침강된 슬러지예요. 그래서 침강된 슬러지의 단위가 ml per 리터를 가지고 있으면 곱하기 10의 3성. 자, 그리고 팁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SV라는 슬러지 용적 지수가 퍼센트로 주어지게 되면 곱하기 10의 4승을 해서 우리가 값을 나타내요. 자, 지금은 ml per 리터이기 때문에 10의 3승을 곱하죠. 자, SV라는 값이 얼마죠? 400ml per 리터. 자, 그리고 MLSS는 3200mg per 리터. 전체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125ml per g이 나오죠. 그래서 SVI의 단위는 ml per g이라는 단위가 있죠.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생략을 해서 주어질 뿐이지 실제 단위는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정과 같은 고농도 유기폐수를 처리하는데 적합한 최적의 처리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농도가 높은 유기폐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호기성보다는 현기성이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호기성 처리를 하게 되면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시키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따라서 현기성 처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간의 부식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부식과 관계가 깊다는 소리는 하수관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다가 찌꺼기들이 이렇게 멈춰 있어요. 망관으로 안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현기성분해. 따라서 현기성분해에서 H2S가 발생을 해요. 자, 하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간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공기가 있겠죠? 그래서 공기 중으로 나가서 S라는 물질이 결합을 해서 산소하고 결합하고 쭉 결합해서 H2SO4라는 황산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관정에 달라붙어요. 관의 천장에. 그래서 구멍을 내는 관정부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하수관의 부식에서 가장 연관성이 깊은 것은 황화수소가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6번 급속물의 여과 장치에 있어서 수도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수도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여청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물이 잘 못 빠져나가죠. 그럼 손실이 커집니다. 자, 그리고 여과 속도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손실이 많겠죠. 자, 그리고 물의 점도가 크면 클수록 잘 못 빠져나가겠죠. 잘 못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수도 손실이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여과 면적과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슬러지의 건조 고형물 무게의 2분의 1이 유기물질, 2분의 1이 무기물질, 슬러지 함유율이 80%, 그리고 유기물질 비율은 1.0, 무기물질의 비중은 2.5라면 슬러지 전체의 비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공식을 하나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슬러지는 고형물이 2개, 그리고 수분이 1개.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슬러지라는 것은, 슬러지는 VS 플러스 FS 플러스 P거든요. VS라는 것은 휘발성 고형물, FS는 잔류성 고형물, P라는 것은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을 나눠요. 반을 나눠서 위에는 함량, 위쪽에는 함량, 아래쪽에는 비중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로우를 비중이라고 표현하니까 슬러지 비중은, 그리고 함량은 전체를 더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VS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FS에 해당하는 거, 여기 수분에 해당하는 걸 넣어요. 그러면 지금 자, 물의 함량이 주어졌을 때 함수율이 얼마냐면 80%예요. 함수율이 80%면 고효물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면 20%죠. 그래서 여기다 0.8, 수분에다 0.8을 넣어요. 그러면 고효물은 VS와 FS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유기물질, 여기 보시면 자, 건조 고효물 무게의 2분의 1이 유기물이에요. 그러면 건조 고효물이 얼마죠? 20%. 그래서 20% 곱하기 2분의 1이 유기물질. 그리고 20% 중에서 2분의 1이 무기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유기물질의 비중은 1.0, 무기물질의 비중은 2.5, 물의 비중은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이 나와요. 지금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1 나누기 0.94를 해주면 1.064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팁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팁에서 설명을 해뒀어요. 자, 활성설로지법에서 포기조 내의 운전이 악화되었을 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포기조 유입수의 유해 성분 유무를 조사합니다. 유해 성분. 그리고 MLSS 농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었는가를 조사합니다. MLSS 농도 적정 여부. 다음에 포기조 유입수의 pH 변동 유무 조사합니다. 그리고 유입 원폐수의 SS 농도 변동 유무, 원폐수의 SS 농도. 자, 원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포기조 내에서 운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조라는 게 우리가 포기조 유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S 변동도 포기조 유입수의 SS 변동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원폐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포기조 유입수의 SS 농도 변동 유무를 조사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항상 포기조 유입수의 값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고정화를 위한 펠렛 재료로서 이상적인 요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기질, 산소의 투과성이 양호한 것 맞습니다. 압축 강도가 높아야 되겠죠. 암모니아의 분배 계수가 높아야 됩니다. 분배 계수가 높다는 것은 두 개의 물질 자체를 확실히 구별을 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분배 계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고정화 시 활성 수율과 배양 후의 활성이 높을 것.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NH4 플러스가 미생물에 의해서 NO3로 산화됐을 때 pH의 변화는 그랬어요. 그러면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바뀌었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질산화가 이루어진 거죠. 질산화가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HNO3가 만들어졌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HNO3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그래서 NO3 마이너스가 증가했다는 소리는 H 플러스가 증가했다는 소리하고 동일하죠. 따라서 H 플러스는 pH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산성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pH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소하게 되죠. 반면에 반대가 되는 탈질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pH는 어떻게 되죠? pH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41번을 보겠습니다.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상온은 15에서 25도씨, 그리고 상온은 20에 30. 뭐 상온이 벌써 나왔네. 그다음 실온은 얼마죠? 실온은 1에서 35도씨. 그럼 정답은 가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는 상온은 실온이 1에서 35도씨인데 실온 중에 15에서 25도씨를 상온이라고 하죠. 반면에 표준 온도는 0도씨를 표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카드뮴을 정량할 때 쓰이는 시약과 그 용도가 잘못 짝지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질산 황산은 시료의 전체로 쓰죠. 자, 수산화나트륨은 시료의 중화, 리티존은 시료의 중화, 사이마탄소는 추출용매.
자, 여기서 디티존이라는 것은 착염을 형성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시약이 디티존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시료를 중화에 쓸 때는 서로 반대되는 액성을 쓰죠. 산이 있을 때는 알카리 상태일 때는 산을 우리가 중화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컬럼으로부터 용리된 각 성분이 검출기에 들어가기 전에 용리액 자체의 전도도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자체의 전도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전도도 감소. 그래서 전도도 감소를 우리가 스프레스라고 하는데, 수질에서는 스프레스라고 안 하고 제거장치라고 하죠. 제거장치.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거장치 또는 억제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관내의 압력이 존재하는 관수로 흐름에서 관내 유량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만관의 형태로 흘러가는 형태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벤츄리미터, 오리피스, 자기식 유량 측정기, 파살수로 같은 경우에서는 관내 유량이 가득 차서 흘러가는 관수로가, 그러니까 압력수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관내 유량 측정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압력을 이용하는 경우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벤츄리미터, 그리고 유량 측정용 노즐, 오리피스, 피토관, 자기식 유량 측정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는 망관의 형태로 흘러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입니다. 자, 45번.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해서 아이언 측정 시에 발색이 가장 잘 되는 pH 정도는, 자, 9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약 pH 9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자, 아이언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정도가 발색의 정도에서 온도와 pH거든요. 이걸 우리가 진콘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진콘법. 자, 따라서 온도는 15에서 29도씨, 그리고 pH는 8.8에서 9.2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온도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46번. 폴리에틸렌 재질을 사용해서 시료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자,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반드시 유리 용기에만 보관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시료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페놀류, 그리고 유기인, 그리고 PCB는 반드시 유리 용기에만 사용해야 되죠. 반면에 인산염인 같은 경우에서는 유리 용기와 폴리에틸렌 용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폴리에틸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했으니까 라번의 인산염인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시료 보관 용기에 보시게 되면, 자, 폴리에틸렌에만 보관해야 되는 것은 불소. 자, 그리고 PP라고 그래가지고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프로필렌에만 보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불화 화합물.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기억을 하세요. 폴리에틸렌병을 P라고 하고 폴리프로필렌을 PP라고 해요. 그래서 P로만 보관하는 것은 불소, PP에만 보관해야 되는 것은 과불화 화합물. 그 다음에 유리 용기에만 보관해야 되는 것. 나머지는 유리 용기와 폴리에틸렌 용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노말핵산 출출 물질 측정에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폐수 중에서 비교적 휘발되지 않은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스 유성물질 및 광유류를 분석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시료를 pH 2 이하의 산성에서 노말핵산으로 추출한다. 여기서 pH 2 이하가 아니고 얼마죠? pH 4 이하. 그러면 pH 4 이하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뭘로 측정하죠? 1 플러스 1 염산으로 측정하죠. 그때 지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메틸 오렌지를 지시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은 시료 용기는 유리병을 사용해야 한다. 답은 광유류의 양을 시험하고자 할 때는 활성규산 마그네슘 컬럼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8번 문제입니다. 시험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기밀 용기의 기는 공기의 기하고 연관을 지어라 그랬죠. 그래서 공기 또는 다른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정밀이 단다고 하면, 정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울이 나와야 되겠죠. 화학 저울이나 미량 저울.
반면에 정확히 단다고 하면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0.1mg. 그리고 정확히 취하여 돼 있어요. 취한다는 것은 액체를 취한다는 소리고 취하는 기구를 부피 피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압이라고 하면 진공 또는 감압이라고 하면 15ml H2O가 아니고 뭐예요? 15ml HGER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라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로 관계없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갑은 BOD는 적정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죠. 왜 그러냐면 산소를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PCB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자, F 불소는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 자, CD라는 카드뮴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불소 화물의 분석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이죠? 중금속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소가 중금속인지 아닌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중금속이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불소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온 전극법이 있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연소 흐름법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금속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서 문제를 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1노르말 NaOH 표준용액 팩터가 1.008, 30ml를 완전히 반응시키는데 0.1노르말 H2C2 오포 용액 30.12ml를 소비했을 때 용액의 팩터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노르말 농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팩터 있죠? 부피 있죠? 자, 또 노르말 농도 있죠? 부피 있죠? 뭘 계산하라고 그래요? 팩터.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N1V1F1은 N2V2F2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N1 0.1노르말, V1 30ml, F1 1.008. 자, 그리고 우리가 N2 0.1노르말, V2 30.12ml, 그리고 팩터 F2. 따라서 F2를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1.004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50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소 화물의 측정 방법이 알맞게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질소 화물에 관계되는 측정 방법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풀이를 한번 먼저 보고 우리가 답을 찾으러 오겠습니다. 답 찾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암모니아성 질소를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이온 전극법, 적정법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를 분석하는 방법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질산성 질소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 부르심법, 그리고 활성탄 흡착법, 그리고 두 개가 있고 데발다 합금하는 정류법 있죠. 자, 그리고 총질소를 분석하는 방법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 산화법, 그리고 카드뮴 구리법, 그리고 환원정류 킬달법, 그리고 연소 거름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 교재에 보시면 암기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론 교재에서 암기법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지금 51번 문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당연히 51번을 풀어야 되겠지만 이 내용만 정리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 있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각유의 수도가 90cm, 위의 절단폭이 4m라면 사각유에서 측정된 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유량 계수가 1.6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량 계산하는 식이 주어졌어요. KBH의 3분의 2성.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K라는 값이 지금 1.6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B라는 폭이 4m로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H라는 수두가 90cm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90cm는 대입할 때 미터로 바꿔서 0.9m고 그리고 2분의 3승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삼각이어에서 유량을 계산한다 그러면 K 곱하기 H의 몇 성? 2분의 5성. 단위는 미터의 3성 퍼 미니처가 되겠죠. 그래서 사각유에서 유량 계산하는 식과 그리고 삼각유에서 유량 계산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액이 500ml 속에 NaOH 2g이 녹아있을 때 용액의 규정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규정 농도를 계산하라는 소리는 뭐를 계산하는 소리예요?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500ml는 0.5L V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NaOH 2g, 질량이 2g이에요.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라는 것은 뭐죠? 분자량 나누기 가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가수는 H 플러스의 개수나 OH-의 개수예요. 산성에서는 H 플러스의 개수가 되고 알칼리성에는 OH-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NaOH는 OH가 몇 개 있어요? 1개. 그래서 1가짜리는 1당량이 되니까 분자량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죠? 0.1노르말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죠. 자, 그래서 팁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갈선 분광법을 이용한 시험 분석 방법과 항목이 잘못 연결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피리딘 피라졸론법은 시안입니다. 란탄알라자닌 컴프렉션법은 불소,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법은 크롬,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은 총인. 답안에 보시게 되면 크롬은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크롬은 중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원자합수 분광광도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지금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법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55번 문제입니다. 공정시험 기준에서 시료 내에서 인산염인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인산염인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1개가 뭐 있어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그러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서 이염화 주석 환원법, 그리고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시험 방법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이 들어가 있네. 그죠?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입니다. BOD 시험에서 시료의 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료는 자, 답은 알칼리성 시료, 답은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 답은 용존산소가 과포화된 시료, 답은 유기물질을 함유한 시료. 그래서 간섭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는 우리가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전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는 산성이나 알칼리성 시료, 그리고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 그리고 용존산소가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전처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해 주셔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온을 냉전기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벤젠, 아세톤 등의 휘발성 유기 물질이 존재하게 되면 자, 이들 물질 또는 동일한 파장에서 흑광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측정을 방해한다. 이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약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우리가 지금 벤젠이나 아세톤 등의 휘발성 유기 물질이 존재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약은 일단 뭐냐면 우리가 추출 용매가 나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산화제가 나와야 돼. 따라서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분해를 했을 때 산화제를 쓰거든요. 분해. 그 분해제가 뭐냐면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해서 산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핵산이 되니까 카본의 과망간산 칼륨과 핵산이 정답이 됩니다. 자, 분해에 사용되는 것은 산화제가 되는 과망간산 칼륨. 그리고 우리가 추출을 했을 때는 핵산이 추출 용매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카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수의 채수 위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하천수를 채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각각의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채수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번 지점과 그리고 4번 지점과 그리고 만나는 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혼합된 지점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따라서 1번, 3번, 4번에서는 반드시 채수를 해야 되고 만나는 지점에서는 서로 혼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광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속비능걸 램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바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요. 원자흑광 스펙트럼에 여기 보시면 선폭보다 좁은 선폭을 갖고 휘도가 높은 스펙트럼을 방사하는 것. 그래서 선폭보다 좁은 선폭을 갖고,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선폭보다 좁은 선폭을 갖고 휘도가 높은 스펙트럼 선을 방사한다는 것.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지금은 하나의 문제로도 물었지만 오답으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OD를 측정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용존 산소가 과포화된 시료, 너무 많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산소 자체가. 자, 그런 경우 몇 분간 통기하고 20도씨로 방냉하느냐?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산소가 잘 안 녹겠죠. 그래서 높여주는 온도는 23에서 25도씨 정도에서 15분간 우리가 통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20도씨로 내리면 되겠죠. 따라서 23에서 25도씨로 15분간 정도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